안녕하세요. 막차 한 번 잘못 탔다가 창문으로 뛰어서 내린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막차인 줄 알아서 기껏 뛰어서 탔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아니었을 때 그 허탈함을 느껴보셨나요? 차라리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첫 차를 타거나 아니면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됐는데 괜히 막차라는 말에 초조해져서 저 차 아니면 날 목적지까지 보내줄 차가 없을까 불안함에 등 떠밀려 탔다가 낭패를 본 거죠. 며칠 뒤면 끝나는 이번 해는 등 떠밀려 탄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고작 3년 전만 해도 저는 38살에 미혼이었어요. 고향인 경상도에서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관청 관광부서로 발령이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 발령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일 잘하고 똘똘한 신입이었는데 30 후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저는 눈만 높고 조건만 따지다가 버스 놓친 처량한 미스가 되어 있었어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가 그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지들끼리 수군거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쉽게 수군거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픈 과거가 있는 순정녀라고 생각했겠죠. 2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용감한 소방공무원과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더위가 가시는 가을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늘 그렇듯 하루하루 출동을 나가는 그 사람을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이별이 일찍 찾아올지 몰랐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 출동을 받고 나간 그 사람은 사람을 구하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고 용맹한 소방대원이자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약혼자는 결혼을 몇 달 앞두고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후 제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으면 먼저 간 그 사람에게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인연이라면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고 지내며 이번 생엔 결혼은 없고 약혼 경험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어디 한국 사회가 그걸 내버려 두나요? 일단 부모님부터 말이 많으셨죠. 딸의 아픈 과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혼자 늙어간다는 딸을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선자리도 참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셨고요. 주변 사람들도 생각 있으면 꼭 말하라고 주선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저만 준비가 안 됐었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하루 이틀, 1년, 2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모께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사람만 더 만나보라고 말이죠. 이번에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앞으로 가족들이 제게 결혼 문제로 말보태는 거 이모가 막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몇 년 전에 돌아와서 집안 가업 물려받은 남자야. 소농장하고 과수원하는데 소농장은 아직 부모가 맡고 있긴 하지만 금방 그 남자가 물려받아서 할 거고 조건도 사람 됨됨이도 나쁘지 않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한번 상처가 있다더라. 비슷한 상처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니? 이모가 마지막이라고 엄숙하게 제게 맞선을 제안한 남자는 시댁 조건도 그 사람 조건도 다 나쁘지 않다는 말 그대로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이가 46살이었다는 거였어요. 저와 9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죠. 일단 부모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도 나이가 많아도 곧 50을 바라보는 남자와 어떻게 사냐고요. 애 낳으면 곧 60대 되고 애가 대학 가기도 전에 요양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네가 수발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남자 만나라고 하던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모의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이번만 만나보고 아니면 쭉 가족들이 제 결혼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걸 막아준다고 호언장담한 이모의 말에 말이죠. 매일 혼자서 결혼 생각 없다, 혼자도 괜찮다, 혼자 저 자신을 방어한 게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번만 넘기면 이모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기는 거니 나쁠 거 없었죠. 이모가 집안에서 입김이 좀 센 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한 80% 정도는 거절하려고 나간 선자리에서 그렇게 코가 꿰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일단 제 나이로는 안 보였어요. 한 30 후반, 40 초반? 관리를 잘한 건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동안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농장에서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피부가 어쩜 그렇게 하얀지 첫인상 점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먹기 좋은 떡이긴 했지만 삼킬 생각이 없었던 저는 선자리에서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일영 씨, 전에 듣기로는 파혼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왜 파혼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건 분명히 제 입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들으시면 시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고향으로 와서 가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자가 반대했어요. 서울에 어떻게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떠나냐고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부모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팔 한쪽 잘라낸다고 생각하고 파혼했죠. 좀 시시하죠? 어찌 보면 제 질문이 무례하고 불쾌할 수 있었을 텐데 미소까지 지으면서 설명하는 남자를 보고 호감을 느꼈습니다. 선자리에서 파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치부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함에 꺼리낄 것도 없더라고요. 그 솔직함에 저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죽은 약혼자 이야기를 꺼내게 되니까 그 사람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너무 큰일을 겪으셨다고 참고 잘 살아오셨다고 위로를 하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니 이상하게 더 와닿더라고요. 또 나이가 지긋한 만큼 사람이 안정적이어 보이고 여유가 있어서 대하기 더 편했죠. 그 만남 후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식사 위주로 만났는데 남자가 본인 과수원 얘기를 해서 보러 가고 싶어져서 한번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선뜻 바로 저를 트럭에 태우고 본인 과수원으로 데려가 이곳 저곳을 소개시켜줬어요. 남자가 하는 과수원 사과의 수확 시기는 빠르면 7월, 늦으면 11월인데 그 해에는 사과가 일찍 익어서 가면 바람만 불면 시큼한 풋사과 향을 은은하게 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도착하자마자 공기 중에 달큰한 사과 향이 도는데 그런 데이트도 로맨틱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진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는 이 사람이 제 연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괜찮다고 느꼈고 저희는 반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나이가 많긴 해도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던 딸 마음에 든 남자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어른들에게 굉장히 잘했거든요. 특유의 수더분함으로 점수를 많이 땄어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결혼을 해서 출가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만 뵀었는데 시어머니는 풍채가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셔서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셨어요. 그에 비해 시아버지는 그 당시 건강도 안 좋으셔서 살이 많이 빠지셨는지 좀 왜소하셨고요. 두 분이 나란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체격 차이가 좀 나서 뭔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기력을 가져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양가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관공서 근처로 오셨다고
점심시간 맞춰서 식사나 하자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놀라긴 했지만 정말 근처에 오셨다 들리신 거겠거니 하고 부랴부랴 점심시간이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미리 가 계시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들르신 게 아니라 제게 전할 말이 있어서 오신 거였네요. 한창 백반집에서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유, 아파트처럼 좁다란 데 살면 숨 막히지 않겠니? 관리가 좀 힘들긴 해도 사람은 창문 열면 풀도 좀 보이고 나가면 가볍게 산책도 할 수 있는 마당 딸린 집에서 살아야지. 마당도 좋긴 한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거의 리모델링 할 곳이 많더라고요. 아유, 뭐하러 그 비싼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생각을 해. 나랑 네 시아버지 사는 집 있잖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예, 나는 젊은 애들이 시부모 모시고 살기 싫다고 괜히 돈 낭비해가면서 나가 사는 거 당최 이해가 안 가더라. 뭐 지들은 얻는 거 없이 그저 잃는 것만 있는 줄 아나? 근데 서방님도 결혼하자마자 나가 살지 않았어요? 걔야 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일영이야 나나 지혜비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너도 들어와 살면 불편할 거 없이 아주 우리 집이다 하고 적응 잘할 거다. 생각해봐라. 일단 신혼집 구할 돈 저축할 수 있고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다 봐주고 너 일 다니면서 살림 걱정할 것도 없지. 내가 다 할 건데. 우리도 이 나이에 괜히 같이 잘 살던 장남이랑 떨어져 살기 그러니까 너만 좋으면 들어와서 다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니? 나도 평생 딸이 없었는데 너 딸처럼 보고 살면 되겠다. 이거였구나 했어요. 놀라긴 했지만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시부모님이 합가를 제안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거절할 만한 멘트를 준비해두라고 충고를 수십 번 들었거든요.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고생하고 있던 친구들한테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몇 번 싹 굴렸던 답변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네요. 어머님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요. 다른 집에 산다고 해서 일영 씨가 부모님 돌보기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떨어져 살아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더 챙길 수도 있고 저도 떨어져 사는 만큼 잘할 건데요. 그리고 어머님, 저 성인 되고 일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되면 사람으로서 저는 언제 독립을 해보겠어요. 저도 일영 씨도 이 기회에 저희만의 가정 꾸려서 애 낳고 키워보고 해야 마냥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물론 준비된 말로도 시어머니를 한 번에 이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니?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다. 나중에 우리 죽거든 그때 니들끼리 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설득을 해서 겨우 따로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저에 대한 앙금이 있으셨나 봐요.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던 저는 그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남편은 낮에 과수원 가기 전에 새벽에 축사 청소하러 가야 했던 사람이라서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전날 제가 미리 싸둔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요기하고 먼저 집을 나서면 저는 7시쯤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를 했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에 안부 연락을 안 했다는 질타를 하기 위한 전화였어요. 너는 꼭 내가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야만 전화를 하더라.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했던 게 언젠지 기억은 나니? 그럼요, 어머님. 그제 저녁에 전화 드렸었잖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걸 잊으세요? 아휴, 나야 매일 아침 저녁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아침은 드셨나 저녁은 드셨나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며느리가 잊어갈 때쯤만 연락해서 다 잊어버렸지. 어머님, 기억이 이틀밖에 안 가면 어떡해요. TV만 보시지 말고 활자로 된 것 좀 읽으세요.
영상 매체보다 글로 된 걸 많이 봐야 기억력이 높아진대요. 솔직히 이런 시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미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에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더 웃으면서 해맑게 말하면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입을 다무셨어요. 근데 이런 자잘한 시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부 문제로 몇 번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예, 지금 일영이 몸무게가 몇이냐? 네? 한 8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오늘 저녁에 가서 일영이 몸무게 재고 나서 나한테 문자해라. 그리고 너랑 살면서 우리 아들 몸무게 그것보다 빠져 있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안 그래도 몸 쓰느라 고된 일 하는데 힘든 애 밥도 잘 안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되니? 너 일영이 아침이든 도시락이든 저녁이든 계속 그 몸무게 유지할 각오해라. 알아들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과체중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살 빠지면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 사람 어차피 살 빼긴 빼야 해요. 어머님 말대로 몸 쓰는 일 하는데 과체중이 말이나 되나요? 제가 어머님 아들 몸무게 평균까지 만들게요. 라고 말했죠. 또 시어머니가 항상 제게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장남 집안이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집안의 장남이고 그 시아버지 아래 남편도 장남이라고 집안 모든 제사를 도맡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러니 맏며느리인 저도 그 자부심을 느끼며 제 조상이 아닌 남의 조상의 제사상을 1년에 5번도 넘게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차피 결혼하면서 각오를 했던 일이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꺼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 조상님도 아닌데 저보다는 남편이나 아니면 시동생이 더 정성껏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명절 내내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전 부치고 접시에 담고 설거지 쌓이면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있을 때 남편은 상 닦고 차례상에 올라가는 접시 닦는 걸로 끝. 이건 좀 아니잖아요. 심지어 시동생은 거의 아예 시댁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남편과 같이 앉아서 전을 부치고 끝나고 당신은 이거 해, 난 이거 할게 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 표정이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 못 볼 꼴 보는 사람들처럼 혀를 끌끌 차시고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서 왜 남편 손까지 빌려서 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상님도 남의 집 딸이 아니라 장손이 정성껏 하는 음식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고요. 근데 늘 시어머니가 제게 먼저 싫은 소리 잔소리 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시댁의 대장이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게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야 이미 건강이 악화되셔서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힘에 부쳐 안 하셨지만 늘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는 대상이 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지 생신에 남편과 함께 선물도 사고 일찍 가서 생신상도 차려서 축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는 선물도 맛있는 음식들도 눈길 하나 주시지 않더니 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쓸모없다. 얼른 손주나 데려와. 그게 효도하고 부모한테 큰 선물 주는 거다. 그래, 네 아버지 말씀이 100번 맞지. 선에 너 나이가 좀 있으면 40이라 노산일 텐데 올해 임신한다고 셋 낳으려면 빠듯하지 않겠니? 네? 셋이요? 아이 어머니, 요즘 시대에 무슨 셋씩이나 낳아요. 많아도 둘이 좋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곧 재산이야. 선에 너는 괜히 일한다고 집안 비우지 말고 얼른 애 낳아서 집안에 도움되는 일 할 생각해라.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그거야. 여자가 돈 벌어서 뭐해. 그 몇 푼보다 자식이 훨씬 더 귀하지. 맞아요, 맞아. 네 시아버지가 좋은 소리 하신다. 꼬장하시고 가부장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들으니 놀랍더라고요.
대신 낳아주실 것도 키워주실 것도 아니면서 뭐 저렇게 당연하게 말하실까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진짜 목구멍까지 아버님이 대신 10달 품었다가 낳아주실래요? 하려다가 꾹 참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보다 더 튼튼하니까 나 대신 둘 낳고 내가 하나 낳으면 되겠다. 그치? 제가 지금 뭐라는 거니? 애를 어떻게 일영이가 낳아? 네가 낳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머님. 애는 제가 낳는데 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 사람이 토론을 해요. 100번 양보해도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낳아야 할 일이죠. 그리고 저 되게 서운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나이 생각해서 그냥 하나 낳아서 잘 키우라고 제 몸 걱정하는데 어머님은 저 딸처럼 보고 사신다고 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셨나 봐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계속 나이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좀 있으면 쉰인데. 너랑 일영이랑 같니? 일영이야 남자고 임신이나 출산은 여자인 네가 하는 거니까. 임신은 뭐 저 혼자 하나요? 남자도 여자만큼 나이 중요해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출산은 제가 하는 거니까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아마 제가 시부모님을 유별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시부모님도 저를 유별나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시근덕거리며 뭐라 하시다가 시아버지 눈치를 보셨고 시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남편도 종종 제 옆에서 제 편이 되어주긴 했지만 솔직히 저보다 본인 부모님 안색을 더 살피기도 했고요. 남편은 우리 집 가면 백년 손님이고 우리 부모님은 남편한테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잘해주시는데 시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바라시는 게 많고 나를 마음대로 하시려는 걸까 해서 답답하고 때때로 분통도 터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서운함이 쌓여갔는데 터지는 분통처럼 제 서운함도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해 80 후반으로 나이만큼 쇠한 기력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시던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풍까지 오셔서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남편이나 시동생은 시어머니께서 혼자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기 힘들다고 하시니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절대 싫다고 하셨는지 요양병원도 고사하고 당시 풍 때문에 입원한 병원에서도 당장 퇴원하시겠다 고집을 부리셔서 몇 차례 가족들이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따로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 병원은 절대 싫으시단다. 내 집이 따로 있는데 왜 거기 갇혀 있어야 하냐고 매일 썩내고. 아휴, 그렇다고 어머니가 집에서 봐주시기 힘드시잖아요. 평생 네 아버지 옆에서 종노릇했는데 이제 수발까지 들라고? 난 못하지 못해. 그럼 일단 아버님 집으로 모시고 따로 간병인을 집으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시댁은 형편이 나쁜 집안이 아니었어요. 원래 소농장, 과수원 2곳을 돌리며 여유롭게 돈을 모으던 집인데 간병인쯤은 부를 수 있는 형편이었기에 저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죠. 근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너 곧 죽어도 네가 네 시아버지 간병하겠다는 말은 안 하지? 네 시아버지가 남한테 지 못 맡길 사람이니? 그렇게 몰라? 말 나온 김에 말하는데 너 어차피 애 낳을 생각도 없으면 그냥 일 그만두고 여기 와서 네 시아버지 좀 봐라. 어? 네? 왜 말이 그렇게 튀어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저 애 낳을 생각 없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먼저 아버님 요양병원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일까지 그만둬가면서 아버님을 모셔야 돼요? 아들이 둘씩이나 되는데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 옆에서 하루 종일 간병을 해야 하냐고요. 저거 말하는 싸가지 봐라. 일영이야 지방 가업 물려받아서 하는 애라 일을 그만둘 수가 없지 않니? 너야 그 공무원인지 뭔지 그만두면 너네 집 가업이 끊기기라도 하니? 그럼 서방님은요? 서방님 그 사업도 집안일이랑 하나 상관없는 건데. 그럼
둘째 아들 오라고 해서 아버지 모시라고 하세요. 지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은 애 데려다가 뭐 하려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릉대기만 하는데 누가 누굴 간병을 해. 그럼 저는 아버님이랑 사이가 좋아요? 저한테 매일 너 나이 들기 전에 애나 낳아라. 일 그만둬라. 네가 이래서 뭐하냐. 네 서방 내조나 잘하라고 하시는 시아버지랑 저랑은 사이가 좋냐고요. 어머님 아들은 고생시키기 싫고 어머님 며느리한테는 어머님이 하기 싫은 일 떠맡겨서 고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일 그만 못 두고 시댁에서 살면서 시아버지 간병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버는 돈 다 시아버지 간병인 비용으로 쓰지 절대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고 네가 가족이냐고 네가 며느리냐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앞에서 핏대를 세우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간병하라고 하시고 저는 못한다고 하는 동안 단 한 번을 대화에 끼어들어서 저를 두둔해 주질 않았습니다. 마치 이러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못 이겨서 간병한다고 하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하려는 안일한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은 내가 결혼하고 얼마 살지도 않고 바로 일 그만둔 다음에 당신 아버지 간병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버님 화장실 수발 드는 걸 보고 싶어? 왜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해?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라서 가만히 있던 거야?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지. 별다른 방법이 왜 없어? 당신이나 서방님이나 시어머니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요양병원 얘기부터 꺼냈잖아. 근데 난 그 소리 듣고 바로 내가 간병하겠다고 했어야 돼? 나는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절대 당신한테 안 맡겨. 돌봐도 내가 돌봐드리고 내가 안 되면 차라리 사람을 쓸 거야. 당신한테 나랑 결혼했다고 그런 부담 주기 싫고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 근데 어쩌냐?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병원도 간병인도 싫고 어머니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리고 너만 큰 소리 낼 거 있는 줄 알아? 너만 서운해? 나도 서운해. 솔직히 그냥 빈말이라도 네가 먼저 나서주면 덧나냐? 그냥 빈말이라고? 아까 못 봤니? 한참 나랑 어머님이랑 얘기할 때 졸았어? 내가 조금만 여지 내어줘도 바로 나한테 다 떠안기실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빈말을 해? 그거 좀 떠안으면 죽냐? 죽어? 네가 우리 아버지 봐주면 어련히 너한테도 잘해주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잘할 텐데. 그리고 평생 아버지 간병하는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별로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 그럼 말 나오자마자 바로 요양병원 보낼 친자식들은 안 매정하냐? 당신이나 당신 동생은 대단한 효자라서 본인들이 봐드릴 생각도 안 하고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 먼저 했어? 헛소리 좀 하지 마. 너 그거 나한테 당신 죄책감이랑 효도 미루는 거야. 알아?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장 크게 싸웠습니다. 온갖 궤변과 자기 연민에 빠진 말만 하는 남편을 보고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질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래도 본인이 한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먼저 사과를 했고 결과적으로 시아버지는 시댁으로 퇴원을 시킨 뒤에 따로 정해진 시간에 간병인을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말했던 대로 된 거죠. 이럴 거면 저는 왜 그런 얘기를 듣고 남편과 싸웠는지 허무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나마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넘을 그나마 큰 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산 넘어 산, 아니 등산을 넘고 나니 그 뒤에는 에베레스트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댁에서 간병을 받은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동생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남편이 답답하다는 목소리로 시동생과 자주 전화를 하긴 했는데 좀 급작스럽게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시동생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타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다 시부모님에게 받아가는 돈으로 하던 거라고
남편이 종종 혀를 차면서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던 시아버지하고도 원래 이 정도까지 안 좋진 않았다고, 다 시동생이 사업 문제로 돈 필요하다고 와서 시아버지 앞으로 있던 땅 팔고 소 팔고 나중에는 5톤 트럭까지 팔아서 목돈 마련해 줬는데 점점 정도를 모르고 손을 벌리는 시동생에게서 시아버지도 뒤를 도셨다고 합니다. 정말 딱 한 번 명절에 오랜만에 혼자 온 시동생이 시아버지와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깡 말라서 힘 하나 없던 시아버지가 눈앞에 핏발까지 세우면서 시동생에게 네 놈한테 돈 들어가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나중에 부모 가족 팔아먹을 놈. 앞으로 돈 얘기 또 할 거면 내 앞에 오지도 마 이놈아. 라고 거의 피를 토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셨죠. 그게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시댁에 왔던 날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후로 한 번 얼굴 안 비치고 근근히 시어머니나 남편이랑 따로 보다가 이혼 소식 들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시동생 편을 들어줬는데 사업 실패 문제로 이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변호사 비용, 위자료 문제로 시동생이 또 말 꺼내자 시어머니도 지치셨는지 밑 빠진 독에 물 그만 붓고 그냥 그 사업 접고 남은 돈으로 이혼하든 해라. 나도 더 이상 네 아버지 앞에서 네 편 못 들어주겠다. 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시동생이 오고 갈 곳 없다는 얘기를 남편에게서 들었을 때 의아했죠. 그래도 살던 집도 팔고 재산 분할도 받았을 테니까요. 근데 남편에게서 들은 얘기는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재산 분할 받은 것도 어차피 걔 여기저기 빚진 거 막느라 얼마 남지도 않았대. 월세 보증금 하기도 애매해서 지금 우재 데리고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한다던데 그거 듣고 어머니가 대성통곡하셨어. 아, 진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럼 차라리 서방님이 어머님 댁에 가서 지내면 안 될까? 넓은 부모님 집 내버려 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말이 쉽지. 이혼했다고 아버지가 눈에도 띄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수영이 그 자식이 아버지가 오라고 해도 안 갈 거야. 그렇게 돈 타가서 날린 놈이 아직까지 아버지가 돈 있는데도 안 줘서 지 사업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손쓸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방도가 없으면 차라리 자존심 굽히고 부모님 댁으로 가서 남편이 하는 일을 같이 해도 좋을 텐데 말이죠. 시동생 문제도 저도 그렇고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가 골머리를 썩힐 때 시동생은 가족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큰 문제였죠. 하루는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별 용건은 없으셨고 놀러 오셨대요. 그런가 보다 싶어서 식사하셨냐고 물으니까 하셨다고 해서 커피랑 요기하실 걸 주방에서 찾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산스럽게 집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방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셔서 어느 방에 화장실이 딸렸고 이 방 크기가 어떻고 하면서 마치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샅샅이 보고 다니시는 겁니다. 저 방은 그냥 컴퓨터 한 대 놓고 쓰니? 아, 지금은 서재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아이 방으로 하려고요. 아유, 애 방으로 쓰기엔 좀 크지 않니?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방이 낫지 않아? 거긴 그냥 계속 옷방으로 쓰려고요. 붙박이가 있어서 따로 옷장도 더 안 사도 되고요. 옷방이 뭐가 필요해? 옷이야 여름이면 겨울옷 상자에 정리해서 베란다에 두면 되고 겨울이면 여름옷 정리해서 베란다에 두면 되는데 그리고 옷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무슨 탤런트라도 되니? 오늘은 또 왜 이러실까 싶었어요. 하다 이제 집에서 방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까지 간섭을 하시려나 싶었죠. 근데 단순히 간섭이 아니었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번에는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형하고 술 마시러 왔다고 회를 포장해 왔더라고요. 조카는 시어머니가 데려가셔서 시댁에서 보고 있다고 했고요. 그날은 남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시동생이 취해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재웠습니다. 근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네요. 시동생은 정말 뻑하면 저희 집에 나타났어요.
지금 지내는 숙박업소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와서 하루 자고 가고 또 다음 날은 하루 방 비웠더니 업소 주인이 방을 다른 사람 내어줬다고 또 와서 하루 자고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시동생이 저희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제 피골이 상접한 것 좀 봐라. 네가 그래도 형수 아니니 내가 우리 집에 들일 수 있다면 내가 해먹이는데 그럴 수도 없고 네가 맛있는 거 좀 해서 먹여봐. 어? 내가 쟤 안쓰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 아들을 제 아들 하라고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왜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시동생을 아들처럼 챙겨야 하나요? 시동생이 매번 와 있는 바람에 집에 시동생 옷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 한마디. 옷이 왜 이렇게 구겨졌어? 너 수영이 옷은 안 다려주니? 이걸 입고 어딜 나가라는 거야? 이제 결혼 초에 남편에게 하라는 대로 시동생까지 챙기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올 거냐고, 왜 계속 자고 가냐고 따졌죠. 그럼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고, 제가 지금 외로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당분간만 참아달라고 손을 싹싹 빌며 말하더군요. 근데 그 인간도 어차피 한통속이었어요. 하루는 서울에서 살고 있던 남동생이 고향에 온다고 해서 동생도 보고 부모님도 볼 겸 퇴근하고 나서 바로 혼자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며칠 전부터 제가 말해서 알고 있었고요. 근데 퇴근 시간 전에 부모님이 급하게 장례식에 가게 돼서 집을 비우신다고 그날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동생은 이미 부모님께 먼저 연락 듣고 차편을 취소했대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 날은 날이었네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으로 들어섰는데 거실 불은 다 켜져 있고 신발장에도 낯익은 신발이 있었어요. 아, 오늘도 설마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왔나 해서 표정이 싹 구겨지는데 오면서 사온 포장 음식 내려놓으려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서재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선에 알면 뒤집어져요. 내가 천천히 말 꺼내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지 없을 때 방에 가구 먼저 다 들여놓으면 지가 어쩔 거야. 저기 줄자 끝이나 잘 잡아봐. 여기 크기를 재야 뭘 들여놓고 말들 정하지. 여긴 수영이가 쓰고 저기 작은 방은 우재가. 근데 저 방은 너무 좁던데 침대는 들어갈까? 우재 침대 있어야 해. 걔 바닥에서 못 자. 불길하고 불안한 대화 소리에 제 발걸음은 저절로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고 활짝 열린 문 안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방 양쪽 벽에 서서 줄자를 나눠들고 방 면적을 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동생이 그걸 보고 있었고요. 저는 의아해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순간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무슨 죄를 짓고 있던 건지 화들짝 놀라면서 들고 있던 줄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나 놀래라. 너 언제 들어왔니? 너 친정 간다며. 여보, 오늘 처남 보러 간다고 했잖아. 오늘 장례식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근데 두 사람 지금 뭐해요? 방 크기를 왜 재는 거야?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묻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머니가 여기 애방으로 쓴다고 하는 거 듣고 미리 침대 사주신다고 해서 애 물건 먼저 들여놓으면 애도 더 빨리 생기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왜 그걸 알면 뒤집어져? 어머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침대 사주시는 게 뭐 심각한 일이라고. 어? 아, 그게? 아니다. 뭐 나쁜 일 했다고 거짓말을 해. 너 잘 왔어. 차라리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지.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이 요새 어디 정착도 못하고 지 아들 데리고 숙박업소에서 산다는 거 알지? 나야 애가 지 부모 집에 오면 좋은데 오면 저승길 동지로 끌고 간다고 지 애비가 버티고 있으니 이 불쌍한 게 집에 오지도 못해서 내가 매일 딱해서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그렇다고 계속 애랑 거기서 살라고 둘 수도 없고
지 형 집에 방이 2개나 넘는데 왜 걔가 숙박업소 전전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일영이한테 부탁 좀 했다. 걔네 지낼 집 구하기 전까지 얘랑 우재랑 당분간 데리고 좀 살라고. 그걸 왜 이 사람한테만 말을 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 형수님, 그래서 지금 말하잔.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이미 방에 서방님이랑 조카랑 쓸 가구 드리려고 줄자까지 가져오시고 저 없는 날 와서 방 면적 측정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고 나중에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 너 큰 소리 좀 그만 내라. 참, 너 같은 가족으로서 네 시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네 시동생이 여기 와서 살면 이혼하고 마누라 챙김도 못 받는 애 형수가 도와도 주고, 어? 애도 대신 좀 봐주고. 너 어차피 애 낳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나이 생기기도 어려우니까 네 애 대신 조카 키워주는 것도 괜찮잖아? 그냥 너희 먹는 밥상 위에 수저 2개 더 놓고 빨래 돌릴 때 2사람분 빨래 더 넣고 돌리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넌 형수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내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네, 불쌍하네요. 당연히 불쌍하죠. 나이 먹어서 부모 돈 끌어다가 버린 삶 말아먹고 이혼당해서 애 딸린 이웃남인 어머님 아들? 불쌍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 그 나이 될 때까지 제대로 자립도 못하게 싸고 돌기만 해서 이제 형수한테 40 넘은 아들 맡기려는 어머니가 있다는 점이 가장 불쌍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말이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있죠. 제가 이 집 종이에요? 하녀예요? 아니면 손주 3명 낳아주려고 들어왔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니 뭐니 하세요? 처음에는 첫째 아들 몸무게 줄어들면 각오하라느니 하고 이번엔 둘째 아들의 손주까지 저한테 떠맡기시려고요? 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차라리 잘 됐네요. 제가 나갈 테니까 당신 동생이랑 조카랑 셋이서 어디 잘 살아봐. 여보, 아니 그게 무슨.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어차피 당신은 당신 가족들이랑 영 끊고 못 살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나랑 끊어. 내가 47 먹은 노총각 그래도 사람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같이 살 생각한 게 잘못이지. 47 먹도록 대체 뭐 했니? 가족이란 사람들이 옆에서 쥐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드는데 그대로 따라다녀? 더 이상 속 답답해서 당신이랑 못 살겠고 뻔뻔한 어머님이나 지 형 집에 애 끌고 기어 들어와서 살 생각하는 당신 동생이랑도 가족으로 엮여있기 싫어.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이건 본인 생각이 아니랍니다. 아까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이좋게 줄자 나눠들고 있는 걸 봤는데 아니라고요?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제가 트렁크에 간단하게 제 짐을 싸는 걸 본 남편은 계속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호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입에서 나한테 천천히 말 꺼내보겠다고 한 거 들었다고. 그때 네가 할 말은 그게 아니고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2사람 내보내는 거였다고 쏘아줬습니다. 저는 2번 다시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을 두고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전혀 다른 길로 향하던 버스에서 문도 안 열어줘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죠. 아무도 없는 친정에서 기다리다가 늦은 밤 장례식에서 돌아온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착자 앞에 하셨지만 잘 왔다고 제가 누워 잘 이부자리를 펴주셨고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냐며 그 새벽에 제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비벼주신 비빔밥 먹고 부른 배, 아버지가 펴준 자리에 누워서 쓱쓱 쓰다듬으면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뛰어내린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딸인데 고작 그런 집 며느리로 참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계속 연락을 했죠. 끝까지 정말 어머니하고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이제 집에 시어머니나 시동생을 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죠. 버스 떠난 뒤 손 흔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애도 없겠다. 저는 조용히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도움 안 된 인간이죠. 하지만 어차피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하면 저야 준비된 카드가 많았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문자로 제게 남편 내조 문제, 임신 문제, 나중에는 시동생 오늘 너희 집 가면 몸보신 좀 시켜주라고 하던 문자 내역도 있었고요. 또 시아버지 간병 문제로 시어머니와 한번 싸우고 나서 종종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 후로 제게 언제든 고함을 치시고 폭언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혹시나 해서 녹음을 했던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됐네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이혼 소송에 있어서 확실한 효력을 갖고 있었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고 남편도 이를 묵인했다는 걸 무리 없이 증명해낼 수 있었고 전 남편은 이것 때문에 합의 이혼했으면 안 줬어도 됐을 위자료까지 제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왜 깔끔하게 끝내자고 한 제 말을 안 들어서 끝까지 화를 당할까요? 저도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남들이 애 낳고 나서 혼인신고한다고 했을 때 나도 그럴 걸 싶더라고요. 그나마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할 수 있던 게 기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근데 저는 확실히 목적지가 다른 버스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뛰어내리고도 그 버스가 절 잡으러 오려고 해서 애를 먹기도 했어요. 이혼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단을 안 하고 그냥 삭제만 했던 터라 그냥 모르는 번호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시어머니였네요. 얘 선혜야, 내가 요새 못 살겠다. 이령이 그놈이 지 이혼한 거 다 내 탓이라고 책임지라고 밤마다 술 퍼마시고 집에 찾아오는데 네가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어? 이게 어떻게 내 탓이니? 너네가 안 맞아서 이혼한 거라고 걔한테 이해 좀 시켜줘봐. 정말 끝까지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끊고 차단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며칠 뒤 그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을 한 아들이 술 퍼마시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한바탕 소란을 벌였습니다. 차라리 정말 갈 때까지 간 짓거리를 해줘서 경찰 부르고 그 인간한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서 정말 제 인생에서 몰아낼 수 있었지만 아직은 순간순간 대체 내가 왜 그런 인간을 선택했을까? 차라리 평생 혼자 살지 왜 그 인간을 내 인생의 막차라고 착각을 해서 내 41살 인생에 오점을 남겼을까 하고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있답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한 데는 주변에서 결혼이란 제도에 계속 저를 밀어넣으려는 분위기를 조성한 탓도 있는 것 같아서 행여 주변에 나이 많은 미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제발 함부로 결혼하라 마라 말 보태지 않았으면 하네요. 그러다가 정말 그 사람이 가려던 곳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으니까요. 제 2022년은 잘못된 곳으로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제가 가야 하는 길을 정확히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길에 다시는 남자가 없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달리는 버스였던 만큼 뛰어내리며 여기저기 생채기는 났지만 맞지 않는 옷인데 남들이 입으라고 해서 숨통을 콱 막히게 만든 옷을 입고 있다가 다 뜯어내버리고 이제야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목적지가 맞지 않은 버스를 탈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혹여 탔다 하더라도 저처럼 거기서 뛰어내릴 용기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